시장 중심에 있는 이슈 하나를 골라서요 분석해 보고요 여러 의견 나눠보는 증시 공방 시간입니다. 자, 오늘 함께하실 두 분입니다. K컨 투자자문 서명덕 본부장, 유한타증권 압구정본부 장시영 과장 두 분 함께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두 분이 선정한 오늘의 이슈부터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주제 보겠습니다. 증시공방 오늘의 주제입니다. 변동성 장세 전략을 세워보겠습니다. 저가 우량주, ETF 투자 전략 어떤 게 좀 더 유망한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시장 전반에 대해서도 의견 들어보도록 하죠. 자, 두 분 지난주 목요일에 저희가 방송을 하고 지금까지 오늘까지 어떠셨습니까? 일단 이 질문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일단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어떤 반성을 의미죠? 해야죠. 네. 사실 저희는 강세장을 예측을 했었고, 그리고 시장의 충격이 그 정도일 줄은 몰랐었을 뿐더러, 그러니까 200~300포인트 정도의 조정은 사실 건전한 조정이고 분명히 있어야 되는 조정이었겠죠. 네. 근데 하루 1000포인트가 넘는 급락이 있었고, 네. 또 그게 미국 시장 장 종료 1시간을 남겨놓고 그런 변동성을 가져왔다라는 거는 사실 예측하기가 많이 힘들었었고요. 또 그게 우리가 사실 이제 금리 하나만의 이슈를 너무 포커싱을 해서 그렇죠. 맞췄기 때문에 네.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 노이즈가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예측을 못하고 이렇게 큰 변동성이 나올 거라고는 사실 너무 예측을 못했던 게 사실이고, 시장 분위기가 금요일부터 급격하게 바뀌기 시작을 했어요, 사실. 근데 그 부분을 목요일 그 시간에 저희가 짚어드렸었어야 됐는데 그걸 너무 간과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앞으로의 시장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긴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 텐데 일단은 지난 시장에 대해서 조금 반성하는 쪽으로다가 어떤 것들이 작용을 해서 시장을 급락을 했는지에 대한 얘기를 먼저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부장님은 어떠셨어요? 반성이라는 표현을 과장님 쓰셨는데 진짜 우리가 시장 좋을 때는 강세장 진입이다, 더 간다 이렇게 말씀 많이 드렸거든요.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이제 직업이 그러니까 항상 전망과 예측을 해야 되는 신의 영역에 도전하는 건데 주식 시장이라는 것이 이 전망과 예측에 항상 엇나가는 게 주식 시장의 그렇죠. 특성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 미국 채권 금리가 가파르게 오른 부분들이 시장의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한 언급을 누차례 이제 다 같이 했지만 그 변동성의 영역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이렇게 클지를 몰랐던 거죠. 과도하게 좀. 네, 클지를 몰랐죠. 근데 이제 그 생각은 좀 합니다. 뭐냐면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한 언급들은 전문가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100으로 친다면 3 정도 포지션은 청산을 해야 되는 게 맞았다고 봐요. 왜냐하면 7대3 정도의 기운이었어요. 근데 어쨌든 약간의 조정은 있을 수 있지만 계속적으로 시장이 좋을 거라는 중장기적 관점에 대한 시각 자체가 강했기 때문에 단기 대응에서 조금은 소홀했던 부분들입니다. 근데 이번 장을 느끼면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예방주사를 맞았다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변동성 장세가 설 연휴 전까지 이어지고 그 설 연휴 이후의 장을 좀 봐야 되지만 기업의 펀더멘털이 꺾이거나 글로벌 경기 확장 국면이 꺾인 게 아니기 때문에 대세적 흐름은 시장의 상승이고 미국채 금리 상승이 주식시장의 하락으로 역대적으로 이어온 적이 없기 때문에 장기적인 하락세로 전환했다라고 보지는 않지만 이번에 이런 급락을 맞으면서 미리 언젠가는 사실 올 수 있는 시장의 리스크, 그러니까 수익률에만 취해 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방주사를 맞았고 좀 더 이제 포트폴리오나 신용을 쓰고 하는 것들에 있어서 좀 더 신중할 필요는 있겠다라는 부분에서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갖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장기적인 추세, 흐름이라는 게 있고 단기적으로 불거질 수 있는 변수라는 게 있는데 항상 시장이 잘 갈 때도 그런 변수들을 좀 우리가 놓치면 안 되겠다. 뭐 이런 걸 좀 생각할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좀 되짚어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은 앞으로 언제까지 조정이 이어질 수 있을지를 좀 예측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 지난 주말부터 시작된 미국 시장의 급락을 했던 요인은 빅스 지수와 연동된 그 선물이라든지 ETF 관련 이 펀드들이 대거 청산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하룻밤 만에 2배가. 그렇죠. 어떤 식으로 이 청산들이 나왔냐면 사실 이제 빅스 지수가 그 동안에 변동성이 없이 잔잔하게 흘러갔기 때문에 그를 추종하는 펀드들, ETF라든지 이런 어떤 펀드들이 숏으로 대응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매도를 계속 쳐놓고 있는 와중에 금리가 갑작스럽게 오르면서 주식시장의 어떤 변동성을 확대시켰단 말이죠. 그러니까 매도로 대응했던, 그러니까 빅스 지수가 계속해서 하락할 것으로 예상을 했던 그 펀드들이 갑자기 빅스 지수가 주식시장 변동성과 채권시장 변동성이 올라가면서
팍 튀어버리니 네. 급작스럽게 매물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되면 사실 빅스 지수만 가지고 왜 그러면 뭐 그렇게 대규모 뭐 주식 물량이 나오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빅스 지수는 사실 옵션이라든지 다른 선물이라든지 다 연계가 돼 있기 네. 때문에 주식 시장에도 충분히 충격을 줄 수 있었던 거죠. 근데 그 물량들이 이제 청산이 어느 정도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 미국 시장도 더 이상의 추가적인 하락 없이 1달락은 일단 됐지만 더 중요한 부분들이 어떤 것들이라면 금리에 대한 부분을 더 확인을 해봐야 될 필요가 네. 있어요. 물론 이제 본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저는 장기적인 하락을 저도 보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금리 3%가 되면 시장에 패닉이 온다라는 기사들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많이 접했어요. 근데 그걸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금리 3%가 마지노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채권 매니저들의 손절 라인인 겁니다. 사실 채권 시장의 변동성은 작년부터 이미 커져 왔었던 거거든요. 이미 커져온 상태에서 마지막까지 잡고 있던 그 매물들이 금리 3%가 넘어가면 다 쏟아져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2%대에 매도했던 또는 1%대에 매도했던 프론티어들은 그 3%가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이제는 싸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매수로 대응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시장이 상쇄가 되고 어느 정도 안정화 국면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면 채권 변동성은 어느 정도 좀 잦아들게 되고 이제는 금리에 대한 부분은 점진적인 금리 인상과 정책적인 방향에 대한 어떤 움직임만 있을 뿐이지 채권 시장 쪽에서의 어떤 충격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거기가 일단락 될 것이다. 그럼 조정은 그 시기가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여전히 미국의 국채 금리 2.8% 정도예요. 그리고 사실 프론티어 매니저들은 2% 중초반대에 작년부터 변동성이 심해질 때 어느 정도 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마지막 물량이 나오는 그 시점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아직 3%가 넘어가지 않는 시점에서 조금은 긴장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빅스를 추종하는 펀드들도 있지만 다른 요인들도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는 사실 이제 나중에 일일 수 있어요. 아주 나중에 일일 수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자산운용 그 펀드사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리스크 페리티 펀드들이 가장 좀 이제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는데 향후에 얘네들 같은 대부분의 이제 자산운용을 하는 그 운용사들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면 비율을 정해놓고 들어가요. 채권 50, 주식 50, 네. 채권 70, 주식 30, 네네. 뭐 주식 70, 채권 30 이렇게 비율을 정해놓고 들어가는데 리스크 페리티 펀드들 같은 경우는 비율을 정해놓지는 않아요. 변동성이 작은 것에 대한 비중을 더 늘려놓고 변동성이 큰 것에 대한 비중을 줄인단 말이죠. 그게 유동적으로 움직이는 펀드들인데 사실 작년부터 채권의 변동성이 커졌기 때문에 걔네들이 채권 비중을 확 줄여놨어요. 네. 줄여놓은 상태에서 그러면 주식 비중이 확 늘어나 있는 상태겠죠. 근데 만약에 시장이 다시 한번 출렁인다고 했었을 때 네. 혹시라도 금리 3%가 넘어가는 미국의 국채 금리가 넘어가는 상황에서 시장이 다시 한번 충격이 올 수도 있다고 한다면 왔다고 한다면 걔네들이 어떤 움직임을 보일 것인가. 갑작스럽게 채권 비중이 줄어든 상태니까 이제는 주식이 너무 많이 늘어나 있어. 야 우리 주식 줄이고 채권 좀 다시 사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네. 그게 뭐 채권 비중을 다시 70%까지 늘리고 이러지는 않겠지만 네. 지금까지 많이 늘어나 있는 주식 비중을 빠르게 리밸런싱을 해버린다고 하면 시장에 단기적인 충격이 한 번 더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언뜻 해봅니다. 근데 이게 당장에 일어날 것인지 안 일어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아직 확신이 서진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시장의 어떤 뉴스라든지 이런 네. 것들을 예의주시하면서 금리 3%가 넘어갔었을 때 미국 시장의 분위기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는 예측을 좀 반드시 해볼 확인을 수가, 해봐야 될 네. 필요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설 전이라든지 네. 또는 적어도 3월 FOMC 이 전까지는 사실 조금은 시장을 관망하면서 단기적인 매매로 네. 접근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2월 시장, 뭐 4월 전후로 해서 3월 FOMC까지도 조금 보수적으로 보자라는 시각들이 사실 시장이 좀 많은데 본부장님 어떠세요? 일단 그 촉발된 게 아까 그 돈의 흐름에 대한 얘기를 주셨는데 일단 월마트의 임금 인상이 미국이 18주의 임금 인상이 또 4%가 있고, 그러니까 임금이 인상된 고용이 개선된 거죠. 사실 근데 이로써 인플레이션이 이제 발생할 거라고 보고 금리 인상의 속도가 빨라질 거라고 네. 보고 채권 금리가 올라간 거고. 그러니까 이건데 재미있는 거는 인플레이션은 미국이 기다리는 시그널이었습니다. 인플레이션 목표가 2%라는 얘기를 계속했죠. 근데 그게 이제 막상 온다고 하니까 시장의 긴축이 좀 느슨하게 가야 되는데 빨라질 수 속도가, 있다라는 네. 것들에 대한 이유죠. 근데 네. 좀 재미있는 게 이 그 기업의 이제 월마트를 비롯한
임금 인상들이 기업의 이익 펀더멘탈을 좀 줄일 수 있다라는 우려도 있죠. 근데 좀 재미있는 게 여기가 있습니다. 세제 개편안이라는 것 때문에 기업의 이익 펀더멘탈이 좋아진다라는 모멘텀으로 1월이 강세장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임금 인상이라는 부분에 좀 반납하고 네. 있는 것 같아요. 증시가 요 관점에서 보면. 근데 재미있는 게 임금이 인상되면 실제로 인플레이션과 임금이 인상됐을 때 실물 경기에 그런 돈들이 풀리고 쓰이면 경기가 또 다른 레벨업 되는 부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임금의 질이 고용의 질이 좋아지고 소비가 늘게 되면 산업재, 소재, 그다음에 뭐 이제 가격 인상들이 올 수 있으니까 제품에 사실 이게 선순환 구조가 되는데 이건 아직 확인이 안 된 부분이고 네.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들은 확인이 된 부분이니까 향후 시장은 소비 지표라든지 실물 경기 쪽에서의 지표가 이런 부분에서 살아나는지의 여부를 또 따질 것 같습니다. 네. 분명히. 그런 부분들에서 조금 확인할 시간이 필요한 부분들이 실물 경제 체력이 역시 그 시장의 또 명분이 되고 상승의 하나의 받침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도 확인이 필요하다. 때문에 설 연휴 전이라는 부분들에서는 이런 확인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고 네. 3월 FOMC 회의 정도까지 즈음이면 꼭 FOMC 회의가 중요한 것보다는 그렇죠. 대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몇 가지 지표들이 또 따라 네네. 나올 거기 때문에 그런 좀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그 경계감이 지표들을 지금 좀 들고 있죠. 짚어주세요. 어떤 지표들을 좀 뭐 확인해봐야 소비 돼요? 지표 같은 부분들. 그러니까 이제 임금이 인상된다는 분위기가 네. 기업들로 퍼져 나가는 분위기와 그다음에 이런 임금이 인상된 부분들이 소비로 이어진다면 네. 선순환 구조가 되는데 이게 소비로 이어지는데 시간적인 것도 필요하고 네. 바로 소비로 이어지려고 하면 경기 확산에 대한 어떤 그 소비자들의 어떤 심리 자체도 이제 개선이 돼야 되는데 심리 지표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향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시장에 대한 최근 시장 변동성이 심해진 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 지금부터가 중요하잖아요.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 이제 주셔야 되는데 지금 이 시장에서 좀 지켜야 될 투자 원칙, 전략 이런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사실 이제 지금까지 시장의 상승을 해외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해외 선진 시장도 마찬가지고 우리 시장도 사실 마찬가지였고요. 최근 몇 년 동안의 시장을 상승을 주도했던 종목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사실 작년 같은 경우는 사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거래소 시장에서 거의 시장 지수를 다 거의 90% 이상을 주도하다시피 해서 시장을 끌어올렸는데 그 요인 중에 하나가 사실 ETF라는 거죠. 네. 그래서 ETF에 어떤 달려있는 종목들과 그 수급들이 시장 지수를 끌어올리면서 물론 사실 반도체 업황이 작년엔 굉장히 좋았고 최근 몇 년 동안에 좋았었기 때문에 그 펀더멘탈과 같이 맞물려서 시장 지수를 끌어오면서 ETF에서 굉장히 많은 수익들이 났다는 거죠. 근데 최근에 코스닥 시장에서의 ETF와 연관된 종목들의 면면을 좀 살펴보면 이게 과연 우리가 펀더멘탈이 살아나고 이런 어떤 진짜 성장성을 가지고 올라온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좀 달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네. 이게 제가 앞서 반성한다고 얘기했지만 미리 그 전에 알았었어야 되는 내용이지만 시장이 이렇게 변동성이 심해지고 나니까 다시 한번 면면을 네. 살펴보게 되는 건데 물론 제약바이오에 대한 저의 믿음과 이 확신은 변함이 없어요. 각 개별 어떤 제약바이오 종목군별로 특징들이 있고 이슈가 남아 있기 네. 때문에. 근데 과연 그것들이 올라온 이유가 단순하게 어떤 기업의 어떤 밸류에이션인가 펀더멘털을 가지고 올라왔느냐 아니면 ETF로 밀어붙이는 수급으로 올라왔느냐라는 차이거든요. 네. 근데 ETF 수급이 만약에 깨지기 시작했었을 때는 과연 그 종목들이 어떤 변화를 보이고 체력이 어떻게 버텨 나올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일본 시장에서도 2017년도 작년을 기점으로 해서 매년 60조씩 사들이던 증시부양책 일환으로 60조 원씩 사들이던 ETF 매수를 멈췄다는 거죠. 올해부터 멈추고. 미국도 사실 이제 주식과 관련된 어떤 ETF들에 대한 내용은 없었지만 빅스와 관련된 어떤 ETF라든지 선물 연계 그런 펀드들이 청산이 나왔죠. 그러면 유럽 역시도 사실 ETF가 작년 한 해 동안만 40%가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면 ETF를 추종하는 패시브 펀드들에 대한 노이즈가 생기기 시작했다라고 네. 좀 볼 수가 있을 것 네네. 같아요. 그러면 국내 시장도 ETF를 가지고 더 이상 지수를 끌어올리는, 그러니까 단순하게 지수만 끌어올려서 ETF의 수익률이 극대화되는 쪽의 어떤 전략은
앞으로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네. 그렇게 되면 사실 어떤 식의 어떤 이제 전략들이 나오게 되냐면 반대죠. ETF는 극단적인 패시브 전략의 펀드들이죠. 그러면 액티브 펀드들이 시장에 도래하기 시작할 거라는 거죠. 지금 사실 스케일업 펀드라든지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코스닥 활성화 정책에 대한 내용들이 좀 많잖아요. 네. 스케일업 펀드가 출시가 되고 다시 한번 액티브 펀드 시장이 오게 된다면 지수를 추종하는 어떤 투자 전략보다는 각 개별 종목에 투자하는 투자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냐면 시가총액이 비중이 크다고 해서 네. 그동안에 ETF의 어떤 수급을 가지고 수익률이 많이 좋았던 종목들보다는 물론 그 종목들이 순식간에 무너진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무너진 내용은 거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 셀트리온이 지금 뭐 40조 또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20조 원 가까이 16조, 네네. 20조 원 가까이 하는데 그네들이 50조가 가고 100조가 가는 것들보다는 시가총액 1,000억이라든지 2,000억 언더에 있는 종목들이 3배, 4배가 나서 4,000억, 5,000억 되고 6,000억 되는 어떤 그런 개별 종목 장세가 오기 시작하면서 시장의 상승을 이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죠. 그러니까 액티브 펀드, 그렇죠. 지수보다는 종목 그렇죠. 중심으로.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수의 급격한 상승은 없을 것 같고 네. 종목별로 차별화가 되기 시작하면서 업종이라든지 섹터에 접근하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어떠세요? ETF 쪽은 어떻게 보십니까? ETF도 이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왜냐하면 코스닥이 바닥을 만약에 찍었다고 판단을 했을 때 어떤 종목을 사야 하나에 대한 관점이 ETF 코스닥 뭐 레버리지 150을 산다든지 그러니까 심플한 거죠. 그러니까 시장을 좀 더 심플하게 볼 수도 있고 네. 그다음에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 전략이 종목을 가지고 있거나 현금 비중을 늘리거나라는 이제 두 가지로 이제 포트를 하는데 뭐 인버스라든지 뭐 빅스 지수와 연동된 ETF를 일부 그 해지 차원에서 매수를 한다는 부분들은 포트폴리오 운용을 좀 더 이제 유연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있죠. 근데 이제 한 가지 경계감은 ETF라는 것이 변동성이 상당히 큽니다. 때문에 그러니까 단기적인 변동에 대응할 수 있는 라이언 투자자들이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또 이게 이론적으로는 이런 포트폴리오를 구축한다면 상승과 하락이 어느 정도 해지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험적 지혜로 봤을 때 이 단기 변동성이 굉장히 큰 ETF를 주식만 하시던 분이 한번 경험하게 된다면 네. 사실 이 심리가 깨진다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아예 손을 대지 말라고도 이제 권장을 많이 합니다. 따라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 투자에 대한 그 전문성이 올라와 있는 개인 투자자분들은 한번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초보 개인 투자자분들은 좀 지양하셔야 되는. 그러니까 ETF 전략이 유효한 전략이지만 네네, 그렇죠. 대응에 있어서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아 이걸 다 해야 하는구나라고 네. 생각해서 단기 대응을 하시지도 않는데 이거에 무리하게 포트를 잡는다든지 이게 비중 조절과 포트 운용에 대한 어떤 기준과 원칙 하에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걸 어떤 하나의 종목처럼 접근했다가는 조금 변동성에 대응하기 힘들 수 있고 기업처럼 하나의 어떤 종목처럼 기업의 실적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지수 변동에 따라서 굉장히 그 변동이 클 수 있는 부분이니까 좀 유의할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사실 이제 ETF가 지난 10년 동안 사실 시장에서 굉장히 큰 수익률을 내면서 같이 시장을 이끌어 왔던 그렇죠. 건 사실이에요. 네. 앞으로의 5년, 10년을 생각을 좀 해볼게요. 그동안에는 저금리 상태의 어떤 유동성의 힘으로 시장의 종목들이 많이 올라왔었던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자주 들었던 내용일 거예요. 니프티 피프티. 올라가는 놈들만 올라간다. 그게 정확하게 ETF의 어떤 투자 전략과 맞물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앞서 이제 본부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겠지만 만약 정말 실물 금리 인상 시즌에 인플레이션기에 도래가 되기 시작하면서 실물 경기가 실제로 돌아가는 게 눈에 보이기 시작할 때는 네. 과연 진짜 펀더멘털을 가지고 시장에 접근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동안의 그런 고밸류와 고평가를 받았던 흔히 얘기하는 팡 주식들도 사실 밸류에이션 자체는 그렇게 싸다라는 느낌은 없잖아요. 우리가. 네. 그렇죠? 성장성에 기반을 둔 종목들이었기 때문에 과연 그런 종목들이 실물 경기가 좋아지는 시점에서 근데 더 밑으로 가보게 되면 많이 못 올랐지만 실적이 굉장히 좋고 펀더멘털이 좋은 종목들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네. 거죠. 근데 과연 어느 것들이 시장에서 선택을 할 것인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 시장에서도 극명하게 좀 보여주는 게 외국인들이 지금 코스닥 시장에서 매도가 수급이 찍히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네네. 근데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매도한 물량보다 더 적은 매도가 나와요. 그 말인즉슨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대한 부분은 공매도라든지 어떤 매도라든지 진짜 수급이 좀 공매도인지 간에 어쨌든 매도가 나오고 있지만 다른 기타 개별 종목들에 대한 부분은 매수로 대응을 한다라는 네.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지수 플레이를 하기에는
조금은 힘든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안 종목 된다는 건 중심으로.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개별 종목 중심으로 가야 되는 거고 각 개별 이슈가 있는 네. 종목들에 대한 꾸준한 연구와 접근이 필요한다라는 시점이 나온다는 거죠. 근데 그중에서도 되도록이면 네. 펀더멘털과 기본적 분석에 충실한 종목들이 더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 조금 네네. 덧붙이고 네네. 싶습니다. 그 대체적으로 예전 그 인플레이션 기간, 금리 인상 기간에는 성장주도 물론 좋았지만 시장이 좋으니까 가치주들의 수익률이 좀 더 좋았습니다. 그 이번에 아까 예방주사는 표현 썼는데 이번에 그 단기 변동성을 경험한 이후의 시장이 그 전의 시장이랑 성격이 좀 달라질 수 있다. 그건 뭐냐면 따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숫자를 보고, 그러니까 최근 바이오보다 제약주가 좀 좋은 현상들을 좀 볼 수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실적이 나오고 숫자가 나오면서 미래에 뭐 파이프라인이 있는 제약주들, 정부 정책과 연관된 이제 실적도 좀 제약주들이 보기 좀 시작한다. 뜰 수 있는, 그러니까 네네. 막연한 실적 없이 네. 어떤 성장만 가진 종목에 대한 경계감이 있고 종목별로 실적과 숫자가 좀 확인되면서 성장이 있는 기업들, 그러니까 네. 성장 가치주로 시장의 포커스가 아마 좀 옮겨가는 듯한. 근데 이런 부분들도 연휴 이후에 좀 시장이 어떤 쪽으로 포지션을 잡을지는 좀 확인은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저가 우량주는 어떻습니까? 실제적으로 펀더멘탈이 훼손되지 않았다면 그동안에 좀 비싸서 못 샀던 저가 우량주를 좀 이번에 세일이라 생각하고 들어가자라는 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어떻게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앞서 이제 저희가 계속 얘기를 했던 네. 게 실물 경기에 대한 확인이 좀 필요하고 시장의 안정성이 어느 정도 자리가 잡는지를 좀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이렇게 지수에 대한 어떤 부담감을 가지고 외국인들의 어떤 공매도라든지 기관의 매도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을 때 과연 그네들이 사고 있는 종목들이 어떤 것인가를 좀 살펴보면 면밀하게 살펴보면 밸류에이션이 좀 싼 종목들을 많이 사고 있다라는 게 좀 눈에 들어와요. 네. 사실 이제 거래소 시장에서는 반도체 이외의 업종 내에 있는 다른 섹터의 종목들은 아직까지는 조금 확인하기가 힘든 건 사실이에요. 산업재, 그러니까 화학이라든지 기타 철강이라든지 어떤 상사주들 최근에 이제 금리 인상과 맞물려서 인플레이션과 맞물려서 올라가는 어떤 종목들에 대한 실적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좋게 나오는 네. 반면에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뭐 자동차라든지 다른 어떤 산업재 기타에 있는 대형 종목들은 아직은 좀 확인하기 그렇죠. 힘듭니다. 아직은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개별 종목군으로 좀 눈을 돌려라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건데 네. 그런 개별 종목군들 중에서도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싼 종목들이 나오는다는 거죠. 뭐 예를 들면 뭐 코롱글로벌이라든지 SGNG라든지 이런 애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실적이 꾸준하게 좋아졌는데 주가는 하염없이 못 오르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는 포트에 한번 담아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네. 제약바이오 관련해서도 정부 정책이 지금 밀어붙이는 게 유전자 분석 관련된 종목들이라든지 그리고 치매 치료와 관련된 종목들이라든지 이슈죠? 요 두 네. 가지는 계속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보고 저가 매수로 진입을 해야겠지만 그게 아닌 제약바이오 섹터가 오르니까 덩달아 올랐던 네. 종목들에 대한 무리한 접근은 조금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좀 해봅니다. 어떻습니다. 활성화 정책도 아직 죽지 않고 살아 있는 거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이제 KRX 300의 네. 효과도 시장이 그 경계감에 급락에 이제 효과가 이제 그냥 훅 들어가 버린 이슈가 됐는데 네. 여전히 정부 정책 펀더멘털은 살아 있고 살아 있다는 걸 보여준 게 최근 뭐 치매 치료에 2020년부터 뭐 1조 1,000억 투자하겠다 해서 치매 관련 제약주들이 뭐 급등하는 모습들을 보였듯이 여전히 정부의 입김, 정책의 입김은 특히 코스닥 중소형주는 살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기관이 좀 방어를 적극적으로 좀 해주는 모습들 좀 보이긴 하는데 아직은 뭐 또 기관의 여유분이 많습니다. 기관들이 또 이럴 때 그 펀더멘털이 되는 종목들을 많이 또 담지 않을까? 담을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들고 네. 우량주 중에서 가장 성장과 가치를 다 지니고 배당까지 주는 종목이고 그다음에 그 재무적 이슈까지 있는 액분,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종목들 세문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사야 될 필요가 있지 않냐. 사실 뭐라고 앞뒤로 문의가 많이 들어옵니까? 지금 사야 되냐고. 지금 사야 되는 네. 거 아니냐. 괜찮지 않나? 사실 괜찮습니다. 네. 배당도 거의 2021년까지 네. 확정되었고 투자 단행하고 있고 뭐 실적 좋은 거 다 알고 액면 분할도 이슈죠. 그러니까 충분히 그것도 오더가 긍정적으로- 풀려났잖아요. 네. 네. 긍정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참 가장 싼 주식 중에 하나이고 글로벌적으로 봐도 국내적으로 봐도 그다음에 뭐 아까 그 화학 쪽, 그다음에 아까 실물 쪽, 패션 이런 포트폴리오 가지고 있는 코롱인더 같은 종목들 올해 이제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에어백 쪽, 자동차 쪽도 괜찮고 패션 쪽도 연말에 좀 살아났고 작년에 떨 거 다 떨고
폴더블 CPI 그 소재도 있으니까 최근에 다 빠졌습니다. 종목들이 코롱 인더 같은 종목들도 올해 실적이 한 30% 정도는 무조건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보수적으로 봐도 그 정도 실적이 올라가는 종목들. 그다음에 아까 제약주 중에서도 BC월드 제약이라고 12분기 연속, 그러니까 2014년 상장 이후에 12분기 연속적으로 계속 실적이 늘고 있는 그러니까 이런 실적 펀더멘털이 되는 종목들. 물론 예로 지금 몇 개 들었지만 이런 종목들이 조금 주목을 받을 수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는 희한하게 또 그 자동차 얘기를 아까 했었지만 자동차하고 자동차 부품주들도 굉장히 싸거든요 지금. 근데 사실 업황이 좀 아직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가 않고 안 좋기 때문인데 저는 이제 그 바로미터를 사실 엔화의 환율이라고 좀 보고 있어요. 만약에 엔화가 지금까지 어떤 이 경기 부양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일본도 선진국이기 때문에 미국과 같이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계속해서 쏟아부을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앞서 뭐 ETF 관련된 내용도 좀 줄이고 중단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으니까 만약 일본이 엔화가 강세로 돌아가는 시그널이 좀 보여준다면 최근까지 원화는 이미 강세로 진행돼 왔기 때문에 엔화가 강세로 약세에서 강세로 전환되는 시점에서는 굉장히 좀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빌미로 해서 시장에서는 자동차라든지 자동차 업종 내에 있는 것들에 대한 이슈를 만들고 관심을 부각시킬 수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서부터는 가격적인 메리트가 싸다라는 느낌이 빠르게 올라오고 더군다나 실물 경기가 나아졌을 때는 소비 심리가 살아난다는 게 확인되기 때문에 대표적인 이 소비재 업종, 뭐 고가이긴 하지만 사실 그렇죠? 소비재 업종 중에 하나인 자동차에 대한 관심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동차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아까 과장님께서는 ETF 쪽 종목 중심이다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ETF 쪽에 만약에 관심을 갖는다면 조금 운영에 있어서 변동성에 있어서 개인분들이 힘들 수도 있다 의견을 주셨지만 관심을 갖는다면 어떤 게 좀 유망하다고 보십니까? 아까 종목이 그 ETF까지는 제가 깊이 있게 좀 그 서치를 못 해왔고 과장님이 아까 소개해 주셨고 저는 약간 그 주는 우리가 주식은 주식입니다. 주식은 주식인데 이건 약간 반찬이나 옵션, 디저트 정도로 곁들인다면 지금 주식에 대한 변동성이 클 때 좀 해지하기 위해서 아까 주식 쪽의 시장과 좀 반대되는 아까 예를 든다면 빅스를 추정하는 ETF인 뭐 ETF VXX와 VIXY 같은 이 빅스 지수가 변동성으로 이제 수익률이 나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주식을 해지할 수 있는 하나의 그 대안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포트폴리오로 친다면 주식으로 한 90% 정도 가지고 있는데 팔긴 그런 주식들밖에 없어요. 팔기는 좀 애매한 주식들밖에 없으면 한 10% 정도 비율은 이렇게 이제 주식 시장이 변동이 커지거나 하락했을 때 수익이 나는 ETF, 인버스 같은 것들을 사준다면 만약에 시장이 상승한다면 90% 주식들이 오를 확률이 높기 때문에 좀 안심이 되고 혹시 변동성이 커진다면 이쪽에서 수익이 나니까 전체적인 포트폴리오의 수익을 좀 관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에서 좀 유용하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과 함께 변동성이 큰 시장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고요. K컨 투자자문 서명덕 본부장, 유한타증권 압구정본부 장시영 과장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네.